세계에서 가장 기묘한 형태의 영토를 가진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칠레입니다. 칠레의 남북 길이는 무려 4,300km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로 이동하는 거리의 10배가 넘습니다. 하지만 동서폭은 평균 180km,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 정도밖에 되지 않죠. 이런 국토 덕분에 한 나라 안에서 사막과 빙하가 공존합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신기한 지리 현상이 아닙니다. 칠레 사람들의 삶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은 조건이거든요. 도대체 왜 칠레는 이렇게 기형적인 지리 모양이 되었을까요? 이제부터 칠레의 이 특이한 국토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지형이 이 나라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칠레는 처음부터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1818년 독립 당시 칠레는 지금의 수도 산티아고 주변만을 차지한 작은 나라였고 영토는 지금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당시 칠레 정부의 가장 큰 목표는 국가를 안정시키고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었고 이는 자연스럽게 북쪽과 남쪽으로의 확장 전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19세기 후반부터 칠레는 빠르게 영토를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북쪽 확장의 결정적 계기는 태평양 전쟁이었습니다. 칠레는 이 전쟁에서 페루, 볼리비아 연합군을 상대로 승리하며 광물 자원이 풍부한 아타카마 사막 지역을 대부분 확보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볼리비아는 바다를 완전히 잃었고 지금까지도 내륙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칠레 입장에서는 구리와 질산염이 매장된 전략적 지역을 얻은 국가의 미래를 바꾼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남쪽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칠레는 파타고니아와 마젤란 해협을 둘러싸고 아르헨티나와 갈등을 겪었지만 1881년 국경 조약을 통해 남부 영토의 상당 부분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했습니다. 마젤란 해협은 당시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사실상의 유일한 항로였기 때문에 전략적 가치는 매우 컸습니다. 특히 파나마 운하가 없던 시절 이 지역을 누가 차지하느냐는 곧 그 나라의 해상 주도권을 결정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북부와 남부 확장을 거쳐 칠레는 20세기 초에 지금과 같은 4,300km 길이의 독특한 국토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토가 길어진 만큼 새로운 문제도 나타났습니다. 서쪽은 태평양, 동쪽은 안데스 산맥이 가로막으며 확장에도 국토 개발에도 뚜렷한 한계를 만든 것입니다. 안데스 산맥은 칠레의 가장 큰 지리적 제약입니다. 평균 높이 4,000m가 넘는 이 산맥이 동쪽을 완전히 막고 있고 서쪽은 태평양이 자리합니다. 칠레는 사실상 산과 바다 사이의 좁은 띠처럼 형성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지형에서는 도로를 놓거나 철도를 깔고 도시를 확장하는 일이 구조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동서 방향으로 넓힐 수 없으니 도시도 남북으로 길게 이어지고 이는 교통, 경제, 생활 인프라 전반에 독특한 제한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국토가 남북으로 지나치게 길다 보니 지역마다 기후와 환경 차이가 극단적으로 벌어졌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북쪽 끝의 아타카마 사막입니다. 이곳은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으로 일부 지역은 수십 년 동안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늘이 흐려지는 날조차 드물고 땅은 끝없이 갈라져 있어 마치 다른 행성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실제로 나사가 화성 탐사 로버를 시험할 장소로 선택할 만큼 환경이 척박합니다. 그럼에도 이 사막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땅 아래에 구리와 리튬 같은 전략 광물이 엄청난 규모로 묻혀 있기 때문입니다. 칠레는 전 세계 구리 생산의 약 3분의 1을 담당하고 리튬 매장량도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문제는 이 자원을 캐낸 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항구까지 운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길 하나 없는 사막을 가로지르고 때로는 만년 동안 이어진 안데스 산맥의 고개를 넘어야 하니 운송 과정은 말 그대로 극한에 가깝습니다. 아타카마 사막의 광산 도시는 해발 2,000m에서 4,000m의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 고산병이 흔하고 물을 확보하는 것조차 큰 도전입니다. 비가 거의 오지 않기 때문에 일부 광산에서는 바닷물을 정화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고지대로 끌어올리기도 합니다.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지만 구리가 칠레 경제의 핵심 자원이기 때문에 멈출 수 없습니다.
세계 최대 구리 기업인 코델코도 이 지역에서 주요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면 남쪽으로 내려가면 완전히 다른 칠레가 나타납니다. 북부가 극도로 건조한 사막이라면 남부 파타고니아는 차갑고 습하며 바람이 거세고 빙하와 눈으로 뒤덮인 산악지대가 끝없이 이어집니다. 일부 지역은 연간 강수량이 5,000리미터를 넘는데 이는 서울의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바람 또한 워낙 강해 나무들이 한쪽으로 누운 형태로 자랄 정도이며 이러한 환경은 도로 건설을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만듭니다. 실제로 칠레 남부의 아이센이나 마젤란 지역은 육로만으로 접근하기 어렵고 배나 비행기를 이용하거나 경우에 따라 아르헨티나를 경유해야 합니다. 이런 이동 방식은 현지 주민들에겐 일상이 되었습니다. 산티아고에서 출발해 안데스를 넘어 잠시 아르헨티나로 들어갔다가 다시 칠레 남부로 돌아오는 루트를 이용하는 것이죠. 양국 간 협정 덕에 국경 이동은 비교적 수월하지만 여전히 여권 검사와 세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남북으로 극단적으로 다른 환경은 칠레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에도 깊은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칠레의 남부, 북부 모두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형은 평상시 이동에도 문제를 만들지만 재난이 발생할 때는 상황이 훨씬 심각해집니다. 칠레는 지질적으로도 위험한 지역에 위치해 있어 이 지형적 한계가 자연재해 대응에서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2010년 규모 8.8의 대지진이 콘셉시온 지역을 강타했을 때 도시 인프라가 순식간에 무너졌음에도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하는데 며칠이 걸렸습니다. 이 지진으로 약 500명이 숨지고 22만 채가 넘는 건물이 파괴되었습니다. 칠레는 환태평양 지진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매년 수천 번의 지진이 발생합니다. 대부분은 작은 지진이지만 몇 년에 한 번씩 대규모 지진이 찾아옵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규모 9.5의 발디비아 대지진도 칠레에서 일어났으며 때에 발생한 쓰나미는 태평양을 건너 일본과 필리핀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였습니다. 지진만이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화산 폭발, 쓰나미, 산사태 등 다양한 자연재해에도 매우 취약한데 이러한 재난이 발생하면 앞서 언급한 지형적 제약 때문에 대응 속도가 크게 지연된다는 점입니다. 악천후로 헬리콥터가 이륙하지 못하는 일이 흔하고 육로는 산과 강으로 막혀 있으며 바닷길 역시 거친 파도 때문에 접근이 어렵습니다. 칠레 전역에는 약 2,000개가 넘는 화산이 분포하며 그중 약 90개가 활화산입니다. 실제로 2015년 칼부코 화산이 폭발했을 때도 주민 수천 명이 긴급 대피했지만 접근 자체가 쉽지 않아 지원이 제때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칠레 정부는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과 건물 내진 설계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재난 상황뿐 아니라 일상적인 이동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국토가 남북으로 4,300km나 이어져 있다 보니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이동하는 데만 비행기로 5시간, 도로로는 며칠이 걸립니다. 그래서 남부로 이동해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칠레 국내 도로 대신 아르헨티나를 이용하는 경로를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남부 지역의 고립이 심각해지자 칠레 정부는 1970년대에 카레테라 아우스트랄이라는 대규모 도로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군사 정권을 이끌던 아우구스토 피노체트는 남부가 국가의 중심부와 제대로 연결되지 않으면 행정 운영도 어려워지고 주민들이 국가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남부를 육로로 잇는 것은 단순한 도로 사업이 아니라 국가 통합을 위한 문제였던 셈입니다. 그러나 실제 공사는 예상보다 훨씬 험난했습니다. 깊은 숲을 지나야 했고 가파른 산비탈과 거센 강줄기를 넘어야 했습니다. 어떤 구간은 단단한 절벽을 깎아 길을 내야 했고 또 어떤 곳은 빙하 아래를 통과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중장비를 들여오는 것조차 쉽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는 계속해서 지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도 완공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약 1200km 구간이 연결되어 있지만 여전히 비포장 구간이 많고 일부는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로 좁습니다. 우기에는 산사태로 길이 끊기고 겨울에는 눈 때문에 이동이 막히는 일이 잦습니다. 이 도로를 유지하는 데만 막대한 비용이 드는 이유가 이런 지형적 한계 때문입니다. 칠레의 지형적 특성은 단순히 교통과 인프라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국토가 길게 늘어져 있고
지역 간 이동이 쉽지 않다 보니 경제 활동과 인구가 자연스럽게 하나의 중심지에 몰리는 현상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현재 칠레 인구 약 2천만 명 중 40%가 수도권인 산티아고에 거주합니다. 대도시권 인구가 약 750만 명에 이르는데 이는 지금의 서울 인구가 2배 가까이 불어난 상황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이렇게 수도권으로 모든 것이 쏠리다 보니 최고의 병원, 대학, 기업은 대부분 산티아고에 모여 있고 반대로 북쪽의 아리카나, 남쪽의 푸에르토아레나스 같은 지방 도시는 투자가 부족해지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더 많은 기회를 찾아 산티아고로 떠나고 지방은 일자리와 인구가 빠져나가면서 경제가 점점 약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산티아고의 집값은 빠르게 오르며 남미에서도 가장 비싼 도시 중 하나가 되었고 교통체증 역시 일상적인 불편이 되었습니다. 반면 지방 소도시들은 인구가 줄어들어 학교가 문을 닫고 병원 규모가 축소되며 상점들도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과 자원이 모두 산티아고에 집중되면서 지방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격차를 안게 된 것입니다. 국토의 한계는 인구 이동뿐 아니라 경제 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역마다 환경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 산업 기반을 고르게 확장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칠레 경제는 몇 가지 핵심 산업에 의존하게 되었고 그 중심에는 자연스럽게 수출 산업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현재 칠레 GDP의 약 30%가 수출에서 나옵니다. 구리, 리튬, 연어, 과일 등 여러 품목에서 세계 최상위 생산국인데 특히 구리는 전 세계 공급량의 3분의 1을 칠레가 책임질 정도입니다. 구리는 전선, 파이프, 배관, 전자제품 등 거의 모든 산업에 쓰이는 필수 금속이라 수요가 끊이지 않습니다. 와인 역시 유명합니다. 칠레 중부는 따뜻하고 건조한 지중해성 기후 덕분에 포도 재배 환경이 뛰어나 프랑스, 이탈리아 와인과 경쟁할 만큼 높은 품질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연어 양식도 노르웨이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인데 칠레 남부의 깨끗하고 차가운 바닷물이 연어가 자라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생산된 물자를 나라 안에서 이동시키는 과정입니다. 워낙 국토가 길고 도로 사정이 복잡하다 보니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옮기는데 며칠씩 걸리고 비용도 빠르게 늘어납니다. 칠레는 남미에서 가장 현대적인 항구를 가지고 있지만 내륙에서 항구까지 화물을 옮기는 과정은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도로, 철도, 항공, 선박을 모두 이용해야 하니 자연스럽게 물류비가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특히 연어나 과일처럼 하루만 늦어도 품질이 크게 떨어지는 신선식품은 더욱 까다롭습니다. 칠레의 블루베리, 체리, 포도는 북반구가 겨울일 때 수확되어 미국, 유럽, 아시아로 수출되는데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공 화물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이 경우 비용은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칠레는 이런 지리적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까요? 안데스 산맥을 깎아낼 수도 없고 태평양을 옮겨놓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잘 아는 칠레는 지형을 바꾸기보다는 연결 방식을 바꾸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집중한 분야가 바로 디지털 인프라입니다. 칠레 정부는 전국의 초고속 인터넷과 위성 통신망을 구축하는 데 큰 투자를 했고 현재 인구의 90% 이상이 안정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물리적 거리가 멀어도 온라인에서는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덕분에 원격 의료, 온라인 교육, 재택근무 등이 빠르게 퍼졌고 지방에서도 산티아고와 크게 다르지 않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2010년대부터는 전국에 광 케이블을 설치하고 접근이 어려운 지역에는 위성 인터넷을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아타카마 사막의 작은 마을에서도 4G LTE가 잡히고 파타고니아의 외딴 마을에서도 화상 회의가 가능할 만큼 정보 접근성이 크게 좋아졌습니다. 또한 드론 배송, 태양광 발전, 소규모 전력망, 작은 공항 설치 등 외딴 지역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의약품이나 긴급 물자를 드론으로 보내는 실험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국토가 길고 지형이 험한 특성상 기술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칠레는 이웃 국가들과의 협력을 중요한 해결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남부 지역은 칠레 본토를 따라 이동하는 것보다 아르헨티나를 거치는 것이 훨씬 빠르고 효율적이어서 두 나라는 국경을 잇는 도로와 터널을 함께 만들며 이동성을 높여왔습니다. 안데스 산맥을 관통하는 국제 터널도 여러 개 운영 중인데 그중 크리스토 레덴토르 터널은 매년 수백만 톤의 화물이 지나는 핵심 교역 통로입니다. 마젤란과 티에라 델 푸에고처럼 남쪽 끝에 있는 지역 역시 다리, 터널, 항로를 확장해 접근성을 점차 높이고 있습니다. 칠레가 남부 고립을 해결하기 위해 아르헨티나와 협력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형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나라는 과거 비글 해협 문제로 군사 충돌 직전까지 갔던 적도 있지만 교황청의 중재로 갈등을 정리한 뒤 협력이 훨씬 더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도로, 터널, 항로를 함께 구축하며 남부 지역의 이동과 경제 활동을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지형의 한계를 기술로 보완하려는 움직임은 칠레의 기술 산업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2023년에는 산티아고가 남미에서 가장 활발한 스타트업 도시 중 하나로 선정될 만큼 기술 생태계가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칠레 정부는 여러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해외 기업과 인재가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적 혜택도 넓혀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이 스타트업 칠레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외국인 창업가에게 비자와 초기 자금을 제공해 칠레에서 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인데 이를 통해 수천 개의 스타트업이 칠레에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결제 서비스나 온라인 쇼핑처럼 물리적 거리와 상관없이 운영할 수 있는 분야에서 칠레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불편함을 디지털 기술로 메운 전략이 실제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납니다. 칠레는 길고 다양한 지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마다 기후가 크게 다르지만 이 차이가 오히려 새로운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북쪽 아타카마 사막은 연중 대부분이 맑은 날씨라 태양광 발전에 최적이고 남쪽 파타고니아는 강한 바람 덕분에 풍력 발전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칠레 정부는 이런 자연 조건을 활용해 청정 에너지 생산을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2030년까지 석탄 발전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선언했으며 2024년 기준 이미 전체 전력의 약 35%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앞으로도 계속 높아질 전망입니다. 더 나아가 칠레는 2050년까지 탄소 배출을 0으로 만들겠다는 장기 목표도 세웠습니다. 긴 해안선을 활용한 해상 풍력 발전을 검토하는 것은 물론 풍부한 태양광, 풍력을 이용해 친환경 수소를 생산하는 계획도 적극 추진 중입니다. 칠레는 2030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그린 수소 생산국 중 하나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미래 에너지 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노리고 있습니다. 칠레의 사례는 한 나라가 가진 지리적 조건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칠레는 세계에서 가장 특이한 형태의 국토를 가지고 있지만 그 불리함 속에서도 자신들만의 해법을 찾아왔습니다. 자원이 있는 곳은 개발하고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기술과 협력으로 보완하며 국가 전체가 하나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꾸준히 다져온 것입니다. 그 결과 칠레는 남미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발전된 경제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물론 과제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지진과 화산 같은 자연재해는 여전히 큰 위협이고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도 쉽게 좁혀지지 않습니다. 경제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소득 불평등 문제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칠레는 이런 현실을 외면하기보다 지리적 한계와 사회적 과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칠레가 걸어온 흐름은 분명합니다. 안데스 산맥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있다면 협력으로 우회하고 사막과 빙하처럼 극단적인 환경이 있다면 오히려 새로운 자원으로 전환해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칠레의 역사는 지리가 운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가능한 길을 선택해온 과정이 바로 지금의 칠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독특한 국토는 앞으로도 칠레가 스스로의 미래를 만들어갈 중요한 무대가 될 것입니다.